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정 특별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전략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우영은 반도체 AI과장입니다. 최영윤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전략국 우리 평택시의 미래의 어디 먹거리나 미래의 도시 전략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집행하는 국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한테 또 직원분들한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미래도시 전략국이 딱 어떤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이 평택의 미래의 그 경제적인 부분 또 기간적 산업이 철도 또 도시 재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좀 복합적인 부분이라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저도 이제 감안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세입 결산에 대해서 좀 한두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보면 그러니까 징수 결정을 하고선 그 수납액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 수납률은 굉장히 좋아요. 다른 부서들에 비하면 수납률이 보면 징수 결정액에 따른 그 수납률은 99%가 넘기 때문에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예산 현액으로 따져 보면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도시 전략국 전체 예산 현액 중에 일반에게 세외 수입액 경상적 세외 수입이 있어요. 거기 보면 9억 9,900이라고 돼 있어 예산 현액에는. 근데 징수 결정한 건 1억 8,300이고 수납은 또 1억 8,300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100% 수납은 됐는데 현액하고는 거의 한 8억 1,0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해. 그 얘기는 축에 잡았는데 결정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 뒤에 검토 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에 따른 그 자료 분류를 해놓은 건데
재산 임대 수입이 있어. 세외 수입 중에 미래전략과에 거기에 보면 원래 예산 현황에는 9억으로 잡았는데 징수 결정액은 8,300이야. 그러니까 한 거기서 한 8억 넘게 달라진 거죠. 변경이 뭐가 사유가 있었던 거지. 이게 어떤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포승 원정리의 이제 국가 산단 중에 저희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7톤짜리 수소 생산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도 들어와서 임대료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제 착공하게 된 15톤짜리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15톤짜리 생산 시설이 작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예산 현액을 좀 잡았었는데요. 그게 금년으로 미뤄지면서 이제 작년에 그 수납이 되지 않고 올해 이제 착공 전에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착공 지연에 따라서 세외 수입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착공이 안 돼서 징수 결정이 변경됐고, 그런 변경된 거에 따라서 그 부분만 수납이 완료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설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기타 수입을 보면 또 추계 예산 현액에는 이게 액수가 뭐 많지는 않아요. 98,000원인데 또 징수 결정 해갖 수납 받은 거는 2,400이야. 그러면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이건 뭐를 추계를 현액 계산을 빠졌는데 징수가 결정된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탁 반환 환수 금액이라고 해서요. 작년에 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워킹 그룹을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2,400인데 그 사이에 이제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 외 수입으로 이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과목이 좀 바뀌었을 뿐 그 2,400은 그대로 징수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뭐 좀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그 세입이 이제 세입의 액수가 큰 부서가 있고 뭐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정과나 징수과가 이제 상대적으로 크죠. 근데 다른 부서들도 각각 자기 사업에 따라서 뭐 세외 수입이나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좀 세입에 등한시하는 일부 그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당연히 안 했지만 어쨌든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면 우리가 세입이 제대로 추계가 안 되면 세출에서도 우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뭐 또 추경을 편성해서 일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이제 하지만 최대한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현액에 반영하고 징수 결정도 정확히 내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미래 전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예산 현황과 그 징수 결정의 차이가 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물론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보기에 따라 그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 현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진짜 어쩌다가 뭐 발생하는 경우는 잡기가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하는데, 예를 들어 이자 수익 같은 건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건 꼼꼼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액수가 뭐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이자 수입이 얼마인지는. 근데 보면 이자 수입을 아예 잡지도 않은 것도 있고, 또는 일부는 너무 최소로 잡아갖고 실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외 수익과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예산 현액과 이런 것들이 좀 잡히고
그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세입 축에 조금 더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 결산 보면 예산 현액 대비 78.4%예요. 지출액이. 예산 현액은 664억 3천 몇백만 원인데 지출액은 520억 6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이 78.4%가 그러니까 23년도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고 또 다른 부서하고 봤을 때 미래 도시 전략국의 이 지출액 집행이 78.4%인 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도에 뭐 저희가 87% 집행을 했었고 이제 금년에 좀 78%는 약간 좀 적은 면은 있습니다. 이제 2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이제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2월액 발생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또 새로 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서 부득이하게 2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액 자체가 지금 129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집행률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2월액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특수행 중에 보면 어쨌든 23년도에는 87%였던 집행률이 24년도에는 78.4%가 됐다 그러면 거의 10% 가까이 이제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의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 절감액이라고 제출한 게 한 9,364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예산 절감액 9,364만 원을 정리하신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그 어느 정도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하지 말고 좀 유보를 시켜라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그걸 저희가 가능하면 준수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준수하면서 이제 절감했다는 부분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 일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미래 도시 전략국의 공로라고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전 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월액을 보면 집행률 저조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78.4%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그 미집행된 비율이 30%는 초과가 되지 않은 거죠. 70% 이하가 돼야 이제 30% 이상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된 건데 2월 되거나 잔액으로 남은 건데 그 보면 미래 전략과의 사업들이 심지어 이제 집행률이 0인 것도요. 4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50%도 안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정책개발평가 지원 뭐 이런 부분들, 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뭐 평택강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인데 액수가 또 많은 데가 스마트 도시과들도 보면 뭐 신장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에 4,653만 9천 이거는 뭐 이건 0이고 안정 지역 도시재생 이것도 4,400이 집행률이 제로. 안정 지역 도시재생 이거 2,300
국비도 제로. 이게 제일 많은 데가 스마트 도시 0%짜리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뭐 이래요. 네, 제가 이제 스마트 도시과의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도시 세대의 그 관심이나 이런 것 속에서 좀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은 7월 1일자로 부임하신 거죠? 네. 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정확히 좀 하셔갖고, 이제 이게 각각의 사업들이 각 단위별로 이게 지역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주민들과 또 이게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사업들이라 집행에 있어서 이게 시차를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어. 그리고 과장님도 이제 송출해서 과장님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들의 이런 집행 잔액이 집행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방안들을 잘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실제 현시장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 몇몇의 목소리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전체 주민을 대변한다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곳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 나가면서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마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충 자료도 요청한 것 같은데 잘 좀 업무 파악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이 한 건 있어요. 물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초청하는 건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간 거죠. 이건 시장님이 결제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만든 거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도 분기별로 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이유도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제도니까 그걸 더 최소화되고 아니면 없는 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성과 보고서에 단위 사업으로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성과 보고가 있어요. 24년도 예산이 2억 5,600이고 결산은 1억 2,400이니까 50%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라는 이제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실질적인 대책이나 대안 없이 외국 교육기관을 하겠다라고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서 국회의원 후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 후보든 시장이 공약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집행해 내겠다고 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냐면 그런 것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컸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과 또 제가 그동안 쭉 지켜봤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래요. 또 두 번째는
LH가 고덕을 국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LH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자금 방식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제시한 건 없어. 그리고 지금 고덕 국제화도시 1차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10차례 넘는 변경 속에서 오히려 국제화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계획은 점점 축소되거나 빠져버렸어. 그러다 보니 고덕에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기대하고 입주하신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제화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에 속에서 관심과 이것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탓은 아니라고 봐. 또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이런 지금 미래전략가가 뭐 협상도 하고 저번에 뭐 발표도 하셨는데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에서의 고민이 저희는 평택시 의원이잖아요. 그 평택시의 시민의 전체의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고민해야 되지만 평택시의 미래 또 평택시 시민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 또 단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트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갖는 어느 선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서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교육 여건이 열악해. 물론 평택의 교육 여건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있어서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거나 그 입장에 서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과 같이 고교를 선발하는 자기가 지원해서 지금 우리도 일정하게 평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특목고의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절충안 속에서 적절한 수가 어느 숫자인지에 대한 우리의 합의가 있냐? 그러지는 못해. 즉, 이 부분에서 LH가 지금의 우리가 자금 조달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 방식을 통해서 한 2천억 원을 들여서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과연 이게 평택 시민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던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그런 역사성과 그런 과정 속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합당한 요구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 이 양자의 측면에 간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더 고민은 뭐냐면 아직 협상이 완료된 건 아니니까 이게 매년 운영에 지원금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동의나 합의는 더 간격이 크게 벌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신문에도 났어요. 보도자료에. 초등학교가 연간 수업료가 3,500, 고등학교가 4,000 몇백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학생 한 명을 그런 정도의 비용을 낼 수 있는, 물론 그것 때문에 지역 우리 평택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명이죠? 전체 학생 수가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학생 정원은 지금 2,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낼 수 있는 평택 시민이 어느 정도가 과연 되느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내는 학교에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준다. 운영 비용을. 그거를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우리 평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고 동의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저도 특목고에 대해서 저기 썩 그걸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야.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또 국제도시라고 하는 거로 오랜 세월 2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국제 중학교나 국제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나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또는 뭐 정말 우리가 노력했던 과학고등학교라든가. 그러니까 방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일정하게는 신중하고 또 유리하게 협상을 해 나가고 과연 그 속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축도 필요하지만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한 축은 그런 국제 중학교나 지금 동탄에도 국제 중학교가 국제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축에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거나 또는 그 비용이 에서 발생하는 그 2천억의 비용이 그 지역에 사는 삶의 가치를 올리는데 투여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고민이 많이 아마 집행부는 더 많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평택 시민의 일정한 동의가 확보되어는 속에서 사업들이 추진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집행이 될 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강화되면 나중에 지역 내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또 성과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협상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우려나 걱정들을 잘 반영해서 외국 교육기관의 협상도 이루어져야 된다.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그 뒷감당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뭐 시민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저는 평택의 미래에서도 중요한 또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단점들이 잘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좀 뭐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불응률이 일단 미래 도시 전략국은 높아요. 자세히 분석은 해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2월액이 이 건수도 많고 그렇죠?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이제 뭐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매번
이걸 들고 다니는데 202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할 때 이걸 한번 모아봤어요. 2007년도 거부터. 근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1번으로 나오는 게 2월에 불용액 최소화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를 하는데 각 위원회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적정하게 그 해에 다른 쪽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024년 아닙니까? 2014년도 거 결산검사 조치 요구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한두 가지 빼고는 한 12가지, 13가지 정도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한두 가지 그 해에 특이한 사항 빼고는 뭐 한 10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이 자체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자정 능력을 좀 키워주셔야 되겠다. 부단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예산 전형 문제도 아까 뭐 언급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정결 사항이긴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해 드릴 때에는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라고 심의 의결을 해준 거지. 또 사실 또 엉뚱한 대로 이제 전용이 되고 막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가 2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집행률 자체가 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지금 뭐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스마트 도시과입니다. 과장님 뭐 바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불용이 이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 건수를 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근린 재생형 뭐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예산이 23,900원인데 다 넘겨버렸어요. 이게 뭐냐는 얘기지 이런 게 23,000원은 그냥 계속 비율이 46건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부 스마트 도시과 거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철도과처럼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은 계속 비율을 인정을 하겠는데 예산 세워놓고선 지출 하나도 안 했어.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집행조차를 전액 집행을 안 하고 또 그 다음해로 넘긴다? 그게 말이 돼?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그 이제 스마트 도시과 사업이 대부분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계속비가 발생이 됐던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뭐 계속비라 그래도 계속 이월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바로 불용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이월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사업의 그 하나의 그 도시재생 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그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게 주 사업이 끝나고 잔액이 남습니다. 그 사업을 대부분은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쓸 때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 승인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반납할 때 그 사업의 모든 게 끝나고 저 반납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집행이 안 되거나 국도비 매칭 이거라. 사업이 많은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예를 들어 사항입니다. 서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도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 도비 사업인 것 같은데 전산개발비에서 뭐 전산 프로그램을 뭐 설치하는 것 같아요. 4천만 원을 세웠어. 근데 2월 사유가 사업 추진 지연이야. 이런 거 다 어떻게 다 해명을 할 거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많아도 너무 많아도 지연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은 상황입니다.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업무 특성상 충분히 국도비 사업도 많고 매칭 사업도 많아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이게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월 사업으로 넘어오는데 금년에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로 그대로 다시 넘겨버려. 그게 뭐냐는 얘기지. 그렇죠? 물론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 스마트 도시권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 없는 그런 계속비 유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겠는데 정리할 거는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주고 사업 지연이나 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슨 뭐 변경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늦춰지는 거 이해는 하나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대동소이한 지적들과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제 시의 재정 여건이 최근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잡혀 있는 예산들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감축형을 쉽게 할 수 없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이것이 반복돼서 발생을 하고 있다면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은 이 부분부터 좀 짚으면서 사업을 업무를 좀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유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참 일이 많습니다. 참 일이 많고 스마트 도시과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사업이 너무 이제 방만하다기보다도 너무 많아서 직원분들이 이거를 다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잘 정리해 주시고 좀 결을 좀 이렇게 내주시면 평택시의 도시 재생은 이쪽 방향이야라는 것을 좀 알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저도 이제 기획행정에 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이, 우리의 도시재생은, 평택의 도시재생은 도시 정비 사업의 방향인 것 같아요. 소규모로 주민분들이 민원 사항이 있었던 문제들을 묶어서 도시를 좀 정비해드리는 게 방향인 것 같은데, 도시 재생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도시 재생은 그 연속성을 가져야 하고, 주민분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계속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 드리고 세금을 가지고 합의된 정도까지 도시를 재생하면 그 이후에는 주민분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계속 도시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도시 재생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방침이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시의 방향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 정비 사업이라서 이 방향이 과연 맞는지,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라는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방향성이 좀 언젠가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으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민원 해결해 주는 부서처럼 될까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의원님들도 국제 학교 관련돼서 말씀 주시었던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 국이 평택의 도시 미래 비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끌고 가다 보니 이제 방향성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좀 부대낌이 있을 수 있는 부서라 고충이 많으시겠다라는 어려운 부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격려드리고, 특히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과정이 좀 남아 있고 시민분들과 설득 과정이 남아 있지만 공직 사회에서 노력한 것은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고, 저 뭐 시보좌관 있을 때 팀장으로 계실 때 이제 과장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셔서 십수년 동안 정말 시장님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여러 명 바뀌는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고 고생하셔서 이제 결과를 눈앞에 보고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예산 문제를 떠나서 이 시민분들의 좀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면 다른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시작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국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국제학교를 추진해 주셨던 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전 예고를 하고 시 차원에서 교육 개선에 대한, 평택시 교육 개선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개선 사업들을 발표해 주셔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제학교가 입주함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것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만, 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어떤 우려가 예상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도 단순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가 보완할게요가 아니라 이 기회에 평택의 교육을 한번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방안이 발표되는 계기가 있어야 이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학교를 담당하셨고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국에서 좀 고민을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국제학교가 거의 성사가 되기 직전에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의 정부가 이 국제학교가 물론 이제 경기도 교육감의 결재권자이긴 합니다만, 승인권자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교육 개방의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무회의에는 보고가 될 터인데, 이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협의가 될지 이런 논의가 좀 있으셨습니까? 뭐 예견되는 게 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방향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정부 아닌가 싶어서 이 정책적 방향이 고덕 국제학교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뭐 논의된 게 있으신지, 아직은 거기까지 못 보셨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도 이걸 진행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인허가 권한이 이제 경기도 교육청으로 내려와 네. 있고, 그래서 저희 설립 자문단에도 당연직으로 이제 경기도 교육청 그 실무관을 이제 네. 포함을 네. 시켜서 사전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과는 공감대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교육부나 이제 중앙정부로 올라갔을 때 그쪽에 이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 같이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거는 시에서 행정에서 해결을 했지만 향후에 매듭을 짓는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역량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얼마나 열심히 띄워주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여쭙는 게 국제학교가 지금 최종 결정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협상을 더 진행해야 되는 과정에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혼돈이 좀 이제-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명확히 한다라고 하면 최종 학교 선정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우선 협상 그 형태로 4개 학교와 협상을 벌여왔던 아, 거거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4개를 선. 그래서 그 중에서 최종 학교가 선정된 게 맞고, 다만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계약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쵸, 그러겠죠.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이후로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이 남아서 이제 뭐 건립 비용이나 뭐 LH로부터 이제 우리가 얼마를 가져올 수 있고 도시공사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은 과정에 협상이 남아 있는데 최종 선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저도 좀 혼돈이 있어서 좀 여쭙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학교 선정됐다. 네. 겁니까? 선정은 됐고 이제 이게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제 그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그 적어주시는 게 다른 국보다는 되게 일목요연하게 이걸 적어주셨어요. 세출예산 명목서를. 이 국은 작년에 얼마가 사고 이월이 돼서 집행이 이렇게 됐어요라는 부분을 적어주시니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에서는지 사고 이월 됐었는지를 좀 적어주시니까 다른 것들도 이런 걸 좀 보고서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340페이지의 미래전략과인데요. 정책 브리프 발간을 해주십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얼마나 자주 발간하시고 이거는 어떤 분들이 받아보시죠? 이 부분은 이제 미래혁신연구단 사업의 네. 일환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발행을 했고, 분기별로. 그래서 저희 평택시 조직과 그다음 산하 기관까지 이걸 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도 보내주시나요? 보내주시고요. 네네. 그 중요한 정치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뭐 흐름들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분들도 좀 어느 공간에서 보실 수 있게 좀 오픈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안에 너무 조심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민분들 좀 같이 보아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중에 공동체 사업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예산이 수립이 돼서 올해 예산. 예, 지금 이제 업체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지는 않아서 의견들을 좀 여쭈고 있는데요. 예, 국장님, 그 미래 전략과 사업에 인큐베이팅 된 사업들은 빨리빨리 다른 과로 내보내 주시는 게 다른 미래 먹거리들을 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지금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일자리 경제과로 옮겨 주셨고, 마을 공동체 같은 것도 이렇게 큰 신발 신으면 발 커지고 화분 큰 나무에 이렇게 옮겨 심으면은 나무가 더 크게 자라잖아요. 근데 인큐베이팅이 돼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과로 이제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 옮겨 주시면 훨씬 더 거기서 크게 자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업으로 좀 더 메꿔주시고 집중해 주실 수 있게 미래 전략과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는 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산업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달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와 관련돼서 너무 많은 과들이 관련돼 있어요. 정책은 미래전략과에서 만들고요. 또 저기 수소차 지원하는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수소 충전소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은 그냥 답답해요. 차를 사서 충전을 하는데 불편하면 수소 정책이 왜 이래? 라고 얘기도 하고 수소 충전소가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좀 업무의 교통 정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꼭지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정책 세우실 때 수소 자동차 이외에 시민분들이 수소와 관련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가 빨리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택시의 수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보이지 아직 시민분들이 내 세금으로 저걸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불편해 라고만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서둘러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도시 개발하는데 보일러가 됐던 에어컨이 됐던 뭐 선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십사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389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스마트 도시과 과장님 오신 지 이틀 되셔서 389페이지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좀 여쭙는데 빅데이터 분석 사업 연구 용역이 1억 2,6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 빅데이터 관련돼서 향후에 어디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빅데이터 사업 용역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말씀 주시겠어요? 그 빅데이터 이제 분석 사업은 저희가 부서에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냐에 대한 수요를 사실 받아가지고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작년에는 네 개 분석이 돼서 그 부서에 이제 그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달을 해서 쓰게 하는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마 빅데이터 분야는 앞으로도 뭐 저 분석은 많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AI 쓰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 분석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차가 확보된 상태에서 분석해서 그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AI 과도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이 뭐 축제 현장을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도 분석해낼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디 버스 정류장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버스는 몇 시까지 다니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 안에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앞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셔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